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승준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고문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문서의 자칭 타칭 일인자라고 해도 아무도 이 일을 달지 않을 그런 큰 학자이신데요. 우리 한국학조항연구원에서 고문서 집성이라 그래서 한 40년간 150여 책이 간행이 되어서 우리 문화의 정말 밑바닥을 심층에 있는 것을 완전히 정리해서 우리가 얼마나 문화민족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인 고문서 집성을 40년간 정리하신 분이 바로 안승준 박사님이십니다. 이 표현이 좀 별로 안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고문서를 연구하는 분들이 크게 빛을 못 본 건 사실이잖아요. 네. 위로 물 위에서 껍데기로 이렇게 설치는 사람들은 사실 깊은 공부가 없고 그 물 속에 있는 깊은 이 부분을 짚는 분들이 바로 고문서를 연구하는 분들인데 과거와 달리 이제는 고문서를 연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학술계에서의 원래의 본 자리를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예. 고문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삶의 내용을 전략적으로 꾸려가는 그것을 문서로 담은 것을 고문서랍니다. 예.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그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문서로 담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걸 옛날에는 문서 쪼가리니 예. 문집의 반대되는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거니 해가지고 조명을 못 받다가 1980년대 이래로 예. 요즘에 중심이 경제잖습니까? 그렇죠. 경제 중심, 먹고 사는 것 중심이 되면서부터 그것이 대량으로 발굴되고 의미가 되면서 예. 그 양이 문집의 수백 배. 문집의 수백 배. 고문을 정리하면은 필사로 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문집은 인쇄된 것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초소로 되어 있고 난사파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지 못하는 바람에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 요즘은 읽지 못해서 그걸 접근이 어려운 예. 그런 것들이 점차 정보화되고 그걸 여러 사람들이 활용이 되면서 이제 학술적으로나 대중적으로 일단은 재미있으니까 재밌습니다. 박사님, 점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한문학과에서 이 수십 년 동안 참 왔다 갔다 했지만 고문서는 전혀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일본 교도대 와서 대학원 시험을 치는 걸 봤어요. 탈초하는 거, 초서를 풀어 쓰는 게 대학원 시험이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우리는 논술 시험을 치면 그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문학과, 역사학과, 국문과 나와도 조금만 삐뚤어서도 못 읽어요. 전혀 모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예. 후배들한테도 그걸 논문부터 가르치지 이걸 한자 읽는 것을 반드시 거친 뒤에 논문 쓰라. 이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이 세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근대 역사, 우리나라 역사학, 일제시대 이후 역사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우리 세대에 와서는 확 벗어 던지고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자료부터를 조사 정리하고 그것을 정자로 고치고 그것을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문학이든 철학이든 역사든 민속이든 그다음에 경제사든 법제사든 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료도 보지도 않고 그런데 법제사 같은 경우는 수많은 판결문이 있는데 안 보고 우리가 법률 전문 대학원에요. 법제사 강의가 없어요. 수많은 판결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아쉬운 결과입니다. 고문서를
모르는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문서 정도가 아니라 이두가 섞인 이 한문보다 더 어려운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읽는 사람이 없어서 각 중요한 대학의 한국사, 한국경제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완전히 후임자를 못 뽑는 상황이라 그래요. 이 경제사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유물 경제, 네. 유물사, 마르크스 경제학의 줄이었으면 지금은 물가, 먹고 사는 문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문서나 일기에 이 물가가 엄청나게 기록된 것이 많이 발굴되고 그런 점들에서 학문의 주류가 바뀔 정도로 요즘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주류의 중심에 이제 우리 안 박사님이 계시는 걸 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심화된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지방에서 썩어지거나 도난당하거나 마모돼가는 것을 잘 조사 정리하는 일이 일제시대 이후 우리 선대 학자들이 의미를 부여를 못했던 것들을 뒤늦게들 하자 해가지고 그 일을 아예 35년 동안 뭐 아주 매진한 겁니다. 연보역강하셔서 앞으로도 많은 업적을 쌓으시를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퇴계집이 말이죠. 예. 순한문으로 된 부분 된 걸 퇴계집을 출판하고 난 뒤에 예. 그 당시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인데 예. 거기에서 도산전설이라고 따로 예. 뒤에 남은 모든 자료를 넣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이른바 그 이도로 된 거라는 점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되니까 저희들이 읽지를 못해요. 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이도가 섞인 그거 다 같이 보는 게 당연히 퇴계 이해의 그 첩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네. 퇴계 집은 전통시대 학자분들이 엮었고 그 버전들이 밑에까지 쭉 이어서 속집이 나왔는데 도난전서로 엮은 것은 1980년대 초반에 예, 예. 어떻게 해서 엮은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하. 내용을 위주로 묶은 것이 아니고 예. 퇴계의 자손들이 뒷날에 가면 여러 갈래로 지손들이 퍼졌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퇴계 편지를 받은 지손들 가운데 퇴계 선생 원본 유목이 있는 분들은 다 모아라. 그러니까 퇴계 내용을 가지고 선별을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퇴계 문제는 내용을 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렇죠. 퇴계 유필에 때문에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불문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는 퇴계 문집이 앞면이라면은 도산전설은 뒷면이고 그 뒷면은 살아가는 방도, 삶의 전략, 분재, 노비, 그다음에 장리라는 예, 예. 이식 작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속에서 편지, 아들, 손자 편지 속에서 많이 간치가 되고 또 목화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노비를 통해서 갈아먹느냐 이런 것들이 도산 전서에 나와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 뿐만 아니고 퇴계와 퇴계 옆에 있던 여러 사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문 속에는 16세기를 살았던 그 핵심 과제들이 다 남아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퇴계 선생과 16세기의 시대적 과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상세한 기록을 했을까요? 이기적 유전자, 예, 예. 이타적 유전자 했는데요. 예, 예. 우리 아, 예, 강의하시잖아요. 아, 예, 예. 하필왈리. 예, 하필할 리. 하필이면 리자를 얘기하느냐, 이로운 걸 얘기하느냐. 이를 얘기하는가 의가 있는데 예, 예. 의가 더 중요하죠. 인의가 있는데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공동체 중심의 유학자고 이란 것은 당장 국방이 중요하고 민생이 중요하고 이 부분을 물은 것을 맹자가 답변을 돌린 거죠. 인의를. 그거는 물은 거에 대한 답변을 한 게 아니고 돌린 거예요. 아니, 우리 저희들이 경학을 하면서 그걸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고대 사회라는 기본 원칙이 정복 사회입니다. 그렇죠. 정복 사회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물었거든. 예. 어떻게 하면 살아남겠는가? 그걸 물었는데 인과의가 있습니다. 그걸 물었던 양효왕은 그 가슴이 답답하고 큰 실망을 했겠습니다.
보통 실망이 아니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 태계 당대에도 해당합니다. 왜? 아, 예. 16세기라는 것이 나라가 1392년에 세워지고 난 뒤에 네, 예, 예. 경국대전이라는 법제적인 질서, 예, 그다음에 예제가 갖추어진 시기에서 그야말로 조선시기가 태계 당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때 예. 시대적 과제가 뭔가, 예. 이른바 태계의 경세적인 측면들을 좀 살펴보고 그 부분에 어떤 현대적 가치가 있는가. 네. 역사란 것은 반드시 현재 관점에서 쳐다보고 그 쳐다본 진단은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 그런 면에서 오늘 그 태계를 보는 두 가지 시각. 예, 예.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산이자라고 요약되는 예, 예. 경제적인 거, 예, 예. 이식을 하는 그런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어 있는 마음 부분, 학문, 예, 성리학 부분, 성리학. 이런 부분도 같이 보자. 너무 한 곳을 보니까 네, 제가 지난 세기에 치우쳤죠. 예. 태계가 스타트를 그렇게 하니까 영남 선비들이 주장하는 바, 그 기란성 같은 영남 선비들이 먹고 살고 네. 이 나라를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 이를 감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오히려 말이죠, 서울에 있는 이 집권자 노릇보다 못해. 아, 못해요. 훨씬 못하죠. 아, 수구적이고. 그렇게 된 것이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된다. 아, 그런데 그 리와 의를 잘 조화를 해야 되는데 네. 영남 선비들은 의에 치우쳐 버렸군요. 경세적인 측면, 이른바 그 우리가 율곡이 강조하는 예, 예. 국방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예, 예. 특히 상업 부분은 저도 이해 안 가. 제가 중국 휘주 상인들을 예, 휘주, 오, 안유성 했거든요. 휘주, 예. 수많은 유학자들이고 과거 합격자를 냈지만은 예, 그렇죠. 상업을 하거든요. 예, 중국에서 최고죠. 예. 우리가 이랑 국가의 국립민복이라 할 때, 국립민복이라 할 때 핵심은 상업입니다. 네, 그렇죠. 국립민복 상업, 예. 상업이 되지 않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안 되죠. 농사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퇴계 선생의 그러니까 이 경세, 예. 그러니까 현실 사실 때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경륜, 네. 이것도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 저희들은 뭐 뭔지만 봐서 껍데기만 보고 있고 내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6세기의 시대적 가치가 뭔가, 이걸 좀 먼저 꺼낸 뒤에 아하. 태계의 대답이 뭔가, 예, 태계 예. 선생님의 대답은 뭔가. 태계 선생님은 저는 좀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원본을 조금 읽어봤는데 그 중에 도단서당 연건기가 있더라고요. 아, 예, 예, 예. 성제 금 난자 숫자. 예, 금 난자 숫자. 예. 선생님 예, 예. 울음을 울 뻔했어요.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아하. 1560년에 그걸 썼는데요. 그 중건기가 바로 16세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 사람을 칭송을 하고 그 사람의 조상을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부여해주는 거, 이게 17세기 이후의 영남이고 조선이라면, 예, 예. 금난소 선생의 연건기는 시를 통해서 태계 선생 교감 책의 몇 책이 꽂혀 있는 1700책이 꽂혀 있는데 태계 선생은 그게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책이 어느 책인 줄 알아서 한 번도 돌린 점입니다. 그런 점하고, 제가 도산서원 고문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스님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건기 할 때 전부 다 공사 책임자, 예, 예. 기획자가 스님이에요. 아, 예. 그런 내용들을 감동 깊게 썼습니다. 박사님, 정말 부끄럽네요. 저희들도 도산서원 연건기 성제 금난수 선생이 예. 읽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 순 껍데기 엉터리네요. 첫 번째, 스님이 네. 전공이 건축업입니다. 건축. 아, 우리 또 이런 거. 저거 스님들이 건축을 합니다. 아, 도산서원 예, 예. 설계 건축 책임자가 법연이나 스님 아닙니까? 이분들. 그렇죠, 그렇죠.
한 분이 돌아가시고 우린 또 다른. 다 태견 선생님으로 공을 돌리는데 물론 공사 감독 기획을 했지만 이분들이 실제 기술자들이에요. 아하. 읽어보니까 다른 것들 읽어보고 다른 거랑 비교하면 두 번째로는 설계 배치도 이런 것들을 태계 선생님도 그렇죠. 정확하게 예, 예. 만들고 하잖아요. 이게 16세기형 걸석입니다. 아하. 실질적 그런 점들이 제가 예. 그 연극을 보고 원본을 보고 눈물을 아, 그럴 역시 정도로 글을 정말 깊이 읽으시니까. 예 원본을 한 10번 읽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태계 선생이 그 일반 사람들이 예. 아 그냥 뭐 아주 가난하게 사시고 뭐 때로 굶으시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언제부턴가 아이 뭐 토지도 많았고 노비도 많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이거 그 안 박사님이 보실 때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셔야 되겠습니까? 16세기의 국가적 아젠다 첫째 네. 노비 문제입니다. 뭐 노비 노비 문제. 문제도 여기 태계 TV에 나와서 몇 번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국가적인 가치에 있어서 예. 노비의 전성기는 14세기에서 16세기 전반까지예요. 아, 예, 예. 최고조입니다.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그 상전인 주인이 노동 내지는 재테크입니다. 노비는 재테크입니다. 예. 양반을 가장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노비 소유주입니다. 아, 예. 가장 정확하게 노비가 없으면 양반이 아닙니다. 수족이니까. 아하. 그 정도로 예. 아주 긴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시기는 14세기, 16세기의 최고죠. 우리가 암양 2000년 이할 때가 고려말 조선 초거든요. 아, 예. 16세기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현재 입장에서는 성호 선생이 제일 비판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그렇죠. 잘하는 세전법, 노비 세전법이 최고 악법이라고. 그렇죠. 내가 잘못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으면 너 당대만 노비를 해. 내가 빚을 졌다. 예, 예. 이건 가능한데 왜 아버지가 노비라고 어머니가 노비라고 나도 노비가 되는 이게 가장 큰 나쁜 신분. 이건 경국대전도 없어요. 양반 나라 조선은 경국대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반법이 중요해요. 관행법이. 네. 그 중에 신분법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일천적천, 네. 천자수모 네. 이게 신분법인데 그 중에 최고로 노비 인구가 늘어나고 노비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양천교혼이라고. 네, 예, 예. 양천교혼. 예, 예. 양민과 그러니까 천민의. 교혼이란 것은 신분이 달리 결혼할 때 교혼이란 말을 하는데 네, 예. 내가 여자종을 가졌으면 그 새끼는 태기를 할 때는 종이 재산으로 취급할 때입니다. 네, 예, 예. 그 새끼는 무조건 나의 소유. 문제는 노입니다. 노. 네, 남자 종일 때는 나머지 여자 종이랑 결혼을 하면은 그 자식들이 그 여자 종의 상전이 아하. 포켓을 집어넣어. 그래 되는구나. 예, 예. 그래서 해남윤 씨 고탄지방 같은 거는 그렇게 결혼한 사람 만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 이래요. 아우. 내가 결혼을 잘못한 바람에 내 새끼들이 전부 남의 상전의 소유금이 된다. 아,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양반들이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노를 네. 양인 여자랑 결혼시켜라. 아, 양이네. 그게 양천교혼의 핵심입니다. 네, 네. 노치양녀라. 노가 치한다. 양인 여자를.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노비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아, 숫자가 늘어나게 됐군요. 그러니까 태종 때라든지 세종, 특히 세종 때 노비가 인구가 많아지고 함부로 사역하는 걸 금지시키는 거 이런 걸 많이 취했는데 16세기는 죄를 짓거나 노비 단대로 맞춰야 됐던 그런 시점인데 양천 교훈을 오히려 뒤에 보면은 뒤치게 보면은 영남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됐군요. 나라 꼴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서해 선생께서 소고군을 한다. 네. 군인을 가야 되는가? 갈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식을 했지만 끝까지 이게 안 됩니다. 법에 있어도 안 해요. 경국 대전에 있어도 어쩌다 미움받아 걸리면 처벌을 받아도 처벌 안 받습니다. 양반이란 두 번째 정의는
세금을 안 내야 되고 군대를 안 가야 됩니다. 네. 일본 노비가 있어야 되고. 결국 좋은 사회가 못 됐는데 조선이라는 사회가 세계사적인 면에서 봐도 이 어려운 시기에 퇴계 선생이 그런 문제를 다 아시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전대라도 제가 태계 선생이 네. 그 평천면에 대한 한없는 사랑, 그걸 예. 이제 온정적이라 하죠. 온정적,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은 제도적으로 예. 태계 선생이 경세가 아니지만은 선조돈 명종에는 엄청 불러 모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 아, 이것이 뒷날에 영남의 개혁적인 혁신 유린들은 합니다. 했죠. 동산 유인식 선생이나 그렇습니다. 뭐 이 공무령 하셨던 석주 선생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이분들은 예. 주수구방 김명유신이라 네, 예. 오래된 전통적인 영남에서 가장 개혁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을 진짜 실학, 진짜 실학. 진짜 민생 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문서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엄청난 기록이 있어요. 문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집에는 그런 기록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 지압을 해요. 문집에는 그런 것을 짓는 기록이 아니에요. 저기 수백 책에 우리 한국 이 문집 총관에 있는데 알맹이 다 빠진 좀 껍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신성리, 예. 우리의 정신적인 누구랑 교류를 했다, 편지를 했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나왔지만은 먹고 사는 아까 대국민, 예. 양반들의 대국민, 평민, 천민, 중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하는 그런 국가적인 대책, 예, 예. 일본이 노비 대책, 음. 지금 말씀드릴 두 번째는 중인 가운데 서울들 대책, 예, 서울 이 대책. 부분들이 두 번째 16세기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양천교훈을 도단전서에 그런 기록이 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다 있더군요. 상생 기록이. 어떤 기록인가 하면은 우리가 매질을 가할 때요, 이마를 때린다, 뒤통수를 때린다, 종아리를 때린다, 대패부를 때린다, 손바닥 때린다, 수십 가지 노비를 패는, 노비를 두들겨 패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 스타일로 노비를 부렸답니다. 노비는 크게 바깥에 사는 납공 외거노비와 집안에 사는 사환, 설거노비. 설거노비겠는데 이 설거노비들이 군대로 말하면 내무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군대 내우반. 예. 그럼 막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탈영간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심정이듯이 그런 것들을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이른바 치산이제. 요컨대 노비랑 토지랑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결합시켜서 최대의 그 생산품을 내는 거, 이게 태계의 다른 면들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면이죠. 이런 면들도. 예, 예. 다만 국가의 위정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10대 할배가 노비면 나까지 노비야. 네. 이건 뭐 원나라 다루같이 정치 고문도 도대체 이래까지 나라가 되는 건가? 당대에도 서울 사람들도 아주 서울의 위정자들도 많은 고민을 한. 근데 우리가 영남으로 낙행한 이 사대부들은 그러려고 내려온 거예요. 대부분 귀족들은 서울 살았는데 예. 조선시대 16세기부터 전부 다 시골 내려갑니다. 시골로 내려간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땅을 크게 마련하고 거기에 노비를 투입시켜서 효과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 이른바 농장 경영인데 이런 하는 것이 큰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위대한 계획자가 아니라면 네. 방법이 없고 네. 결국은 우리가 요즘 좀 약간 기피하는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온정주의자라는 예. 그런 이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온정주의자의 가장 큰 표현이 네. 문집에 등장하는 충노입니다. 충노 사실이라고. 아. 충성스러운 노비의 사실이라 예. 해가지고 그건 사실은 노비를 두 분 죽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충돌한 것이 어떤 영남 분들은 아예 방역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고문서 속에는
남자들이 아닌 여성들은 방역을 시켜줍니다. 역을 면제시켜줍니다. 예. 나한테 유머로서 왔다. 이건 나이가 되기 전에 60세가 정년인데 정년되기 전에 한다는 기록들이 할머니들이 더 잘했다. 그래서 저는 부인들이 더 실질적이고 개혁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고문서 속엔 그렇습니다. 주로 고문서 분재기 속에서 분재기의 재상상도 문서의 8할이 여성입니다. 주체자가. 그 보면 매우 실질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